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요, 작품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적 작품이에요. 작품 내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학폭 문제, 학교 폭력 문제와 연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작가에 대한 호불호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30, 40대 이상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소설이지만 최근의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낯선 작품일 수도 있죠.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인 한병태가 시골 국민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또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중앙에서 높은 공무원이었다가 의전을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시골로 좌천되는 바람에 주인공도 시골로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전학 온 첫날 엄석대라는 반의 반장과 대립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엄석대는 특이하게도 담임 선생님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학생들을 통솔하고 있는 전지적 반장이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좀 우월했고요. 심지어 전교 1등도 놓치지 않아서 선생님들에게도 신의가 두터운, 사실상 학급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석대는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물건을 뺏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주인공은 그에 맞서보지만 엄석대에 직접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직적인 가해가 계속 가해집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었다가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이른다든가요, 주먹싸움으로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식인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르는 식으로 저항도 했어요. 하지만 반아이들의 단합, 사실은 이 단합도 엄석대가 지시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인공만 문제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 역시 이 질서에 굴복하기로 하고요, 엄석대 앞에서 눈물을 쏟고 아끼던 샤프도 뇌물로 바치면서 엄석대의 질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생각보다 달아서요, 엄석대 치하의 2인자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어서 6학년이 됐어요. 서울에서 온 김 선생님이 담임이 되면서 엄석대가 세운 왕국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엄석대의 가장 큰 비밀은요, 자기 시험을 자기가 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과목별로 잘하는 아이들에게 대리로 치게 해서요,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때리고의 문제보다 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금 형법에도 저촉되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김 선생은 엄석대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장 선거도 다시 시키는데요, 엄석대와 한병태 두 명의 무효표만 나오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석대를 외면하게 되죠. 결국 엄석대는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인공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그다지 성공한 삶은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가족들과 여행으로 떠난 강릉 가는 기차 안에서 엄석대가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학폭이라기보다는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사에 있었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우화이자 직접적인 비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병태는요, 지식인이나 중산층 이상의 계급을 상징하는데요. 처음에는 엄석대가 구축한 독재 정권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나중에는 누구보다 체제 순응적으로 바뀌면서 체제의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엄석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보며 한병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흘린 이 한병태의 눈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작품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책에서는요, 학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술되지만 그 서술들을 보면요, 지식인의 은유라고 할 수 있는 한병태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은 나오고 대기업에 다녔지만 또 젊은 패기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하고요. 그리고 보습학원에서 간신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90년대 대학생 운동권들이요, 경력 그리고 성적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결국 동네 학원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학원계에서 유명한 강사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87년에 나온 소설이요, 그걸 예견한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한병태에게 엄석대 치하 2인자의 삶처럼 달콤한 인생이었던 때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죠. 비록 독재였지만 그런 독재 때 자신은 유리한 위치였으니까요.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문득 치밀어 오른 그런 눈물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면요. 독재에 대한 저항을 하다가 결국 현실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때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현실에서 자신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병태의 눈물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이나 양쪽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병태의 눈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학폭은 꽤나 조직적입니다. 하긴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묘사하는 학폭도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집단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죠. 조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흔히 조직폭력배라고 하잖아요. 법에서도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학폭은 더욱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학폭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학폭 이슈들은요, 대놓고 육체적인 가해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소설에 나오듯 학폭이라는 게 꼭 폭력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근한 왕따라든가 약간의 괴롭힘 같은 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요, 나중에라도 드러낼 만한 증거조차도 없습니다. 진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평생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작품에서는요, 이문열이라는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였고 필론의 돼지라든가 사람의 아들 같은 거는 당대에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던진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이문열 작가는요, 작품보다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는 작품들 역시 노골적으로 폄하되곤 했었는데요. 사실 이문열의 작품들은 인간과 사회를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친일을 한 문학가들의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독자들의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작품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작가와 작품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독자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문열 작가님이 세계의 중단편들을 테마별로 모아서 낸 10권짜리 이문열의 세계명작 산책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재출간됐는데 재출간되다 말았습니다. 1권, 2권 나오고 말았는데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예전에 10권짜리 다 모아놨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